엄모 자부, 어머니는 엄해야 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된다. 어머니는 원래 조금 지나치게 자애로운 바가 많아서 좀 엄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된다는 구절은 공자 경전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애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애심을 길러서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부자모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이상한 말은 공자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고, 또 군부는 다르다고 그랬는데 군사부 일체라고, 군사 그러면 임금님을 가리켜서 석양에서 군사라고 그러거든요. 임금이면서 선생이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일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임금님과 아버지가 일체라고 잘못 아는 건데, 공자는 이 인군,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지어인 인에 살고, 이 인부,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는 자애와 인애로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는 불평등한 게 아니라 남녀 동존비야 얘기해서 남녀는 존비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머니도 똑같이 높여줘야 되고, 말하자면 남편을 높이려면 부인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판서 말하자면 벼슬을 내리면 그 부인에게도 정경부인의 벼슬을 같이 내리는 것이라서 세계 4대 성인의 경전 중에 노예를 말하지 않고 노예제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또 남녀를 평등하게 말한 유일한 경전이 유교경전입니다. 제가 성경책이 너덜거릴 정도로 영어로 된 걸 읽었는데, 뭐 기독교인이라서 읽은 게 아니라 서양의 중세 철학이나 근대 철학을 하려면 성경을 파고들지 않고는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너덜너덜 읽었는데, 거기에는 수두룩하게 노예 정당화하고, 노예는 자기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섬겨야 된다. 그런 소리가 도처에서 나와요. 또 폭군도 임금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지만 전후서를 보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에서 편지를 써서 물었는데, 그 물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네로였어요. 네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극동에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가르쳤죠. 폭군은 엎어야 되고, 또 암군도 엎어야 되고, 단순히 암군이나 능력이 없는 임금이나 폭군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도덕성이 없는 임금도 혼주라고 그랬죠. 혼주도 타도 대상입니다. 극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폭군도 다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폈으니까 얼마나 크게 다른 사상이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천 년, 2500년의 공자의 해석 과정을 보면 그래도 부분 끊임없이 올바로 해석한 사람들의 의지와 뜻이 모여가지고 제도는 계속 평등화되고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런 경전 외교고 경향으로 최근에는 공자 맹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들까지도 공맹의 자유평등 철학이 서구를 자유화해 준 역사적 사실을 까맣게 몰각한 채 공맹과 극동학자들의 서책에는 자유개념이 없다고까지 낭낭하게 호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자들은 2000년 동안 노예주와 귀족의 자유와 평등만을 되뇌인 반면, 극동에서 공자와 맹자는 백성의 자유, 평등, 그리고 민귀, 백성이 귀하다, 군주의 무위치와 군경만, 임금이 가볍다는 말만을 했지 군주의 자유나 귀족의 자유, 양반의 자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주와 귀족의 자유평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경전 어디에도 귀족들의 자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을 평등화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중국과 조선의 백성들이 부유해질수록 권력 유자들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경전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일반 유생과 동네 유생들이 되었습니다. 일반 유생, 동네 유생 같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 11, 19세기 송명청대 중국과 17, 19세기 조선에서는
공자경전 자체에 담긴 엄청난 혁명적 지식들이 300에서 800년 동안 일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동네 유생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개소, 조선에서는 수만 개소, 아니 수십만 개소, 중국에서는 수십만 개소에 달한 학당과 서당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당이라고 불렀고 중국에서는 학당이라고 불렀지만 같은 뜻입니다. 초급 과정이니까. 19세기 초 조선에서 수백만 명에 달했던 일반 유생 또는 동네 유생들의 대중적인 실존 2만 2천여 개소에 달한 서당과 또 그와 거의 비슷한 훈장의 숫자 그리고 25만 명에 달했던 서당 학생들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제 책 한국 근대화와 정치 사상을 찾아보시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서양인들은 그리하여 중국과 조선의 가정에는 언제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19세기 서양인들은 극동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며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장교 앙리 쥐베르는 극동 제국에서는 인용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19세기 이야기예요.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라고 밝히면서 만일 문명제들에 대한 그토록 신랄한 비난을 프랑스에 적용한다면 프랑스에는 멸시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극동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쳐들어가가지고 민가를 이제 막 뒤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책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서삼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필경사를 써서 필사한 그런 사서삼경이 아니라 막 찍어내는 그래서 좀 대단히 저렴해진 사서삼경이었으니까 그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짐작을 하는데 이건 이 사람만의 그 기록이 아니고 다른 또 사람들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선시대 19세기 조선시대 백성들은 적어도 유교 경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식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동학 경문, 전봉준이 쓴 경문에도 민유 방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근데 그걸 양반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 구절을 읽는 것하고 그냥 백성이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혁명적으로 투입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사사삼경을 읽는 동네 유생들과 평민 유생의 양심 있는 관리들은 하나같이 경전을 왜곡해온 권력 유학을 관악으로 무시하고 적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권력 유자들이 자행해온 경전의 의미 변주나 원문 위조 없이 왕안석, 섭적, 구준, 왕간, 왕도곤, 이지, 고원성, 고반용,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 대진, 최재우, 전봉준 등 수많은 민본주의적 유자들과 일반 유생들의 고증적 실증적 노선을 따라 공자경전의 문구와 명제들을 쓰여 있는 대로 읽고 파고들어 그 심오한 혁명적 해방적 의미를 해맹이 물을 빨듯 흡수했고 곧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은 유불선 3교가 혼합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동학 경전 2개를 다 읽어보면 90%는 유교 경전이에요. 10% 정도의 이제 불교 요소와 이제 도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고 나머지 90%는 그냥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중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학입니다. 그래서 최재우와 전봉준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성략자들에 의해서 왕안석은 소인배로 많이 무시당했는데 왕안석의 사상과 개혁 제도를 가장 열심히 배워놓은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두 번째로 영조고 세 번째는 정조예요. 근데 그 시기에만 조선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명의 왕 하에서만 그걸로 조선이 500년을 버텨요. 그리고 성리학을 국학으로 조선은 내세웠지만 성리학은 조선 중기까지 길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태종이 정도전 등 성리학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를 속인 중국에 가봤더니 재상이 혼자 권력을 왕으로부터 가져와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4명이 나눠 갖고 있었고
또 그런 걸 보고 나중에 태종은 세 명이 나눠 갖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나눠 갖는 삼정승제도 삼정승 합의제를 도입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죽은 뒤에 하라고 세종한테 만들어 줬는데 이 의정부가, 그래서 의정부의 의자를 빼면 정부가 오늘날 정부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요소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리학적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도 좋아하지 않았고 영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명말 청초 중국에서는 농민혁명 속에서 노비와 유사노비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150년 내지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일찍이 귀족이 없었고 총나라 이후에 명나라 말부터는 노비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와 귀족이 없어지면 다 평민사회가 된 거죠. 19세기 조선에서 이 사실 자체가 전해지면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먹습니다. 거기는 군사적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귀족들이 혈통대대로 세습적인 귀족제를 유지하는 게 모든 유럽의 현실인데 거기에 완전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진 거죠. 19세기 조선에서는 1860년 진주 밀란으로 시작된 밀란의 시대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쟁에 이르면서 동학 개미들이 직접 나서서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틀어주는 국민으로 올라서고 이렇게 형성된 국민은 조선중화론과 신조낭주의를 기치로 대한제국을 창건하고 을사늑약 이래 의병 3.1운동, 독립전쟁, 광복전쟁 등 40년 국민전쟁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45년 마침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네 유생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전국적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은 창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리학적 해석 질서에서는 중화는 중국만 중화가 있을 수 있고 중화란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있을 수 있고 조선은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화이 질서였거든요. 하이 질서. 그런데 조선 중화론은 조선도 중화라는 이야기예요. 송시열 등에 의해서 처음에는 시한부 조선 중화론이 전개됐는데 지금 청나라는 만주 오랑캐가 건국한 나라니까 중국이 더러워졌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뒤에 중국의 진짜 중국인들에 의한 중화국가가 들어설 때까지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한 시한부 중화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대보단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대보단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큰 보답 차원에서 크게 보답한다는 뜻에서 제사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경복궁 안쪽에다가 청나라가 모르게 감춰놓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진짜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고 우리가 중하다. 저건 청나라는 오랑캐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월을 북벌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서 100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중화국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가보니까 그냥 청나라는 더욱 번창하고 거기에 굴복해버린 자들은 조선 중화론을 버리고 굴복한 자들은 박지원이나 이런 자들은 청나라를 막 칭찬하면서 그 열하일기 같은 그런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써놓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되지도 않은 소리가 중국에 가면 똥거름도 장관이고 깨진 기와장도 장관이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 걸 막 만화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막 읽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조선을 패하고 중국으로 바꾸자고까지 주장한 자들이 그 북학파들인데 꼭 내가 어린 시절에 60, 70년대 자랄 때 미국에 가면 거지도 양담배 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그야말로 부의 자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신채호 씨가 외국 문화에 붙어가지고 자국의 문물을 멸시하는 사상을 북학파가 이제 우리 처음으로 조선 중화론을 깨고 부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북학파로부터 친일파들이 서강범, 김옥균 뭐 이런 친일파들이 만들어져요. 그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그 자존심의 바탕 위에서 동학은 우리에 맞게 유학을 대중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처음에 10만으로 늘어나다가 30만이 되고, 동학혁명 전쟁을 하는 당시에는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30만이 도살돼요. 30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1907년에 2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할 수 없이 이제 합법화를 한 거죠. 합법화 이후에는 더 급속히 늘어나서 3.1운동 1919년 당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8년 정도 지났을 때는 600만 정도 됐고, 600만을 바탕 위에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3월 1일 날 정오에 일제히 전국적으로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학 조직을 활용한 것이지 다른 조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1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만 동학이고, 유생은 둘이고, 스님이 둘이고 유생은 한 명도 없어요. 유생은 동학이 대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것이 동학을 통해서 창출이 되고, 우리 백성이 백성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건 처음으로 동학운동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탄생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한 백성을 국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국민의 개개인은 시민이고 인민의 개개인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과 인민, 시민과 국민 이 관계에서 처음으로 유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동학을 통해서 동학도들의 집은 대단히 깨끗했어요. 몸도 깨끗했고 집도 깨끗했고. 그런데 서양에서 이 더러운 거하고 투쟁을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들을 발견하고 퇴치하고 이런 의료 발전은 이 더러운 생활을 청소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근데 동학은 그걸 일찍이 했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해방을 주장했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천도교 교주, 3대 교주의 셋째 사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환이죠. 동학교도예요. 동학교도로서 결혼을 한 거고, 딸하고. 어린이가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색동회를 통해서 또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글로 최초로 여성 해방을 주장한 건 동학경전이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것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벤덤이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 건 영국에서 그보다 빨리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남자들이 쓴 건 동학경전이 나온 것보다, 동경대전보다 한 8년 정도 늦어요. 이거 대단히 한국이 앞질러 가고 있었던 거죠. 사상적으로는 적어도. 어떤 힘이 거기서 갑자기 뭐 창조적인 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온 건 아니고, 공자 경전 안에서 이런 평민들의 시각으로 공맹의 경전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최재우와 이제 동학도들이. 필자가 본문으로 27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자가 일반 유생이라고 부르는 동네 평민 유생들이 읽은 공맹의 자유 27페이지입니다. 평등 명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도합 13개에 불과한 핵심 명제들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제들은 모두 다 간명하지만 동서철학과 동서 역사를 통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오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공자의 이 태제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쉬운데 그 배경을 다 알고 또 그 심오한 뜻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생의 체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게 돼요. 따라서 이해와 활용해서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첫째, 백성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4대 명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자가 백성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설파한 4개의 핵심 명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유방본. 보통 민본주의로 이해되는 이 명제는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 것이다는 공자의 득중득국론, 백성은 귀중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맹자의 민귀궁경론, 순후 임금의 지위는 사람들이 주었다는, 그러니까 이 왕권은 사람들이 주었다, 백성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게 아니라 하늘이 주고
백성이 줬는데 다시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의 논리 구조에서는 백성이 준 것이죠. 서양의 왕권 신수설을 이 바로 왕권 민수설, 유교적인 왕권 민수설이 쳐부숴버리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민유방법론에서 인민주권론도 나오게 됩니다. 서양에서요. 인민주권론은 유교의 민유방법론의 서양적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 이전에는 그런 사상을 갖지 않았어요. 맹자는 사람들이 주었다는 맹자의 인여지론과 겹쳐 읽으면 바로 인민주권론이 됩니다. 이 민유방법론은 유럽으로 서천하여 일찍이 라틴어 포플루스 레근이 라디쳔 에세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요. 서경을 다 번역한 게 아니라 일부 번역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임김의 유훈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인민은 네그니 라쳔 왕국의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번역되거나 르 구베르망 데 페플 인민의 통치, 인민의 정부 이렇게 르꽁또는 번역했고요. The people are the root of empire. 퍼시는 1761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은 자기 없이 다스려야 된다. 무이이치입니다. 여기서 이는 할 이자가 아니라 하게 할 이자입니다. 대부분 오역을 하는데 자기란 말이 맞아요. 자기가 하게 한다는 뜻이죠. 큰 대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할위, 두 번째가 하게 할위 두 개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게 하거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지 않는 정치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백성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임금이. 이 명제는 백성의 바람에 반하는 억지와 자기의 정치를 집어치우고 백성의 뜻대로 다스리고 백성에게 정치적 자유공간을 보장하라는 말입니다. 1687년 쿠플레, 인터로게타 등은 대학 중용 논어 공자 경전의 라틴어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 콤푸스스 시나롬 필로소푸스라는 번역서인데요. 여기서 무이치는 공자의 어록을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자는 순임금이 아닌가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1721년에 프란시스 노엘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효경 소학을 최초로 완역한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에서 이를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는 듯 하면서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는 실로 순임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1687년에 이게 공자경전을 번역하면서 맹자를 빼놓은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경전을 번역하는데 루이 14세가 돈을 냈거든요. 근데 맹자는 아시다시피 반정과 혁명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돈 대준 사람 엎어버리라는 소리도 들 수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성선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원죄적인 성악설이죠. 그게 충돌하기니까 빼놓고 번역했는데 이 1711년에 이단으로 판명받은 예수회의 한 사람인 이 노엘은 파리에서 출판을 않고 폴란드에서 출판을 하면서 완전히 다 완역을 했어요. 그리고 번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를 공부하려면 라틴어도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옮겨진 게 많고 그것이 서양 가서 태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고는 이게 도대체 공자의 논어가 어느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령 이 무이치는 이제 다른 말하고 이제 대꾸돼서 쓰여지는 것으로는 우임금은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영유했으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영국의 불문 헌법 중에 제일 가는 근대적 불문 헌법은 왕은 레인, 군림하나 더스낫 가번이라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영국의 헌정 이념도 결국은 논어의 그 구절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미 입증을 해놨고요. 제가 하기 전에 1687년과 1711년의 이 두 라틴어 경전 번역서는 비록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공자의 무의 개념을 유럽의 니힐 아겐스 또는 니힐 아겐도의 라틴어로 정착시켰습니다. 자치란 말은 공자님 용어예요. 공자님이 해놓은 것까지는 인이 예지까지는 공자님이 해서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감정적인 기초까지도 많이 말하는데 맹자와 조금 다르고 맹자가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자치 개념 자체를 공자가 발전시킵니다. 이 명제는 임금 입장의 무의치 유의불의 명제와 결합해서 백성의 정치적 자유와 자치 공간을 백성 입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하는 명제입니다. 이 백성 자치 명제는 민유 방북론과 결합해 1770년 동남아 보르네오에서 남방 대총제 공화국을 산출하고 극서에서 귀족 제도를 쓸어내고 민주공화국을 가져다 줍니다. 12번째, 교육이 있으면 차별은 없다. 일단 가르치게 되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차별도 해서도 안 되고, 물론 지역 차별도 안 되고, 교과목 차별, 내용의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교육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그래야 유해 만민교육 명제와 유구무료 명제는 서로 결합하여 만민 평등교육 명제, 의무교육 명제로 이제 이게 정착하게 됩니다. 서양에서. 성상권의 본성적 평등은 이제 성상동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예외를 인정을 하는 태제라고 볼 수 있고, 공자님은 득도, 어떤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득도를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선우면 우리가 유명한 그 구절, 선우를 알면 즉 근도이다. 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 득도 오는 건 아니다. 그 도교 쪽에서는 득도란 말 많이 써요. 공자님은 절대 득도란 말을 쓰지 않고 근도라고 하고, 여기서도 성상근, 근이라고 그랬죠. 근자, 같을 동자를 안 쓰고. 13번째,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놈은 없다. 천하 무생이 귀자야라. 이것도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명제는 공자가 천자의 큰아들인 원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상근이므로 인간 모두가 귀천 없이 태어난다는 뜻이고, 나무로 황자라도 고귀해지는 길은 학습 수신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명제입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민본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입니다. 자유평등 철학이 민본주의적인 한에서 극동의 유교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늘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귀족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었어요. 유교 세계에서 군주와 귀족의 자유와 평등은 알지 못했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주는 언제나 귀한 백성보다 가벼웠고 송대 이래 중국에서 귀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이 대동시대를 동경하는 유토피아를 담고 있는 한에서 극동 사람들의 꿈은 언제나 사적 가문에 의해 세습되고 단지 예법에 충실하고 정의로울 뿐인 군주국을 넘어 대동사회의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천하가 대도는 대인과 대의가 결합된 지극한 도를 뜻하는데요. 대도를 시행하여 공적 국가의 현명한 치자를 민선하고, 대동사회론에 민선한다고 되어 있죠. 백성이 뽑는 걸로. 민선하고 유능한 관리를 공덕에 따라 선현현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으로써 치자의 사유와 관직의, 사유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거, 관직의 세습을 없애고 대인 대의를 행해 완전고용과 완전복지를 이룬 평화로운 대동민국, 즉 유교적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대단히 간략하게 쓰여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고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대동사회론이.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극동 유교적이고 귀천 없는 자유평등 사회로 만들었고, 일반 백성에게 교민과 과거를 통해 능력자를 선발하여 공무를 담당시킴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참정의 길을 열었고, 향촌과 도시에서 백성 자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성 자치의 실현태는 명말부터 향신과 백성의 촌사 자치와 청대 중반 이래 신상대로 도시 자치로 나타났습니다. 청대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는 흐름 속에서 이 촌사 도시 자치는 자연스럽게 해외로 인식되어 이 유교적 백성 자치 철학은 마침내 1777년 서부 보르네오에서 인구 100만의 남방 대총제라는 민주공화국을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유토피아 대동민국 구현이었고, 동시에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것은 1777년, 1784년 사이에 북미에서 공자 철학을 추종하던 국부들에 의해 독립혁명을 통해 창건된 또 하나의 유교적 민주공화국과 사상적으로 연관된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의 북문 입구에 공자 석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1930년에 세워진 석상인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왜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든 조각가한테 물어보면 모든 법은, 인간의 법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걸 뜻하려고 공자님과 모세도 서양에서 보면 동쪽이니까 또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 현자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자님도 같이 있어요. 미국이 1930년대까지도 공자와의 어떤 사상적 연관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자기들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남방 대총제는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이 현실적으로 이룩한 최고의 종결자일 것입니다. 이 남방 대총제는 1760년 중국 해외 이주민들에 의해 보르네오 섬에 창건되어 140여 년 동안 존립하다가 천국의 멸망을 틈타 침공한 네덜란드 제국주의자들에게 1911년 패망한 인구 100만 명의 유교적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남방 대총제의 창건은 유사하게 공자 철학의 영향으로 1776년에서 1784년에 탄생한 인구 200만 명의 미 합중국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이나 작은 민주공화국 버지니아 건국보다도 이릅니다. 근데 이 중에 주에 8개 주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 대총제는 노예도 없었고 귀족도 없었어요. 완전 평민사였어요. 빼고 나면 실은 90만 명밖에 안 돼요, 걔네들은. 따라서 남방 대총제는 사상 초유이자 인류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서와 그리스 철학을 껴안고 가면서는 서양의 민주정, 공화정, 군주정은 결코 민주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계몽 철학자들은 공자로부터 민본주의와 종교 자유와 종교로부터 자유, 종교 자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종교를 안 믿을 자유도 유교는 중요하거든요. 철학을 수용하여 도덕을 세속화하고 이성적 독단과 계시로부터 해방하여 그리스 합리주의 철학을 털어내는 탈희라파를 추진하는 한편 공자 철학을 이신론적 자연실학 또는 무신론적 자연신론으로 받아들여 치열한 이신론과 무신론 철학을 전개하여 탈기독교화를 밀어붙여 성서와의 계시와 복음도 본성도덕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결국 성서 자체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몽주의자들은 다 히랍을 부정했고 성경을 부정했고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저민 프랭클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계몽 철학의 이런 반헬레니즘, 반히브리즘적 본질만 정확히 이해하더라도 서구 자유평등 이념과 민주주의가 멀리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로부터 기원했다는 그 흔한 덜 떨어진 소문은 20세기 유럽 중심주의자들이 퍼뜨린 괴담이나 망언이라는 것이 명확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망언을 가장 많이 퍼뜨린 자는 칼 막스와 막스 베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스 베버는 여전히 미국에서도 성경처럼 퍼뜨려지는 철학자입니다. 이걸로 좀